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 법을 방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프로그램 취지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저는 내년이면 39살이 되는 아들 둘을 둔 엄마입니다. 뱃속에도 쫄망쫄망한 생명이 연그러가고 있고요. 저의 본론은 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내년에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주간지 시사인에 이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47,000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2009년 있었던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노동조합이 회사와 경찰에 47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뒤였습니다. 47억 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37,000원씩 10만 명이면 되겠더라고요. 법원에 일시불로 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 돈 47,000원부터 내주실 수 있나요? 이 편지를 계기로 월급 봉투를 상징하는 노란 봉투에 마음을 담은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도 동참했습니다. 너무나 적은 돈이라 부끄럽지만 한 아이 엄마의 47,000원이 제게 불씨가 됐듯 제 47,000원이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리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모두가 모른 척하는 외로움에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십시일반 노란 봉투에 담아 모은 돈은 14억 7천만 원이 됐습니다. 노란 봉투 모금 운동 벌써 거의 10년 전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응원만으론 노동자들이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해고 기간 55개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액 14억 7천만 원, 퇴직금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지난 2014년 쌍용차 해고자 김주중 씨가 한 시민단체에 밝힌 자신의 상황인데요. 이로부터 5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손배 가압류에 짓눌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가 수십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야당은 살인적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반면 경영계와 여당은 불법화 면죄부,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노란봉투법에 담긴 사연과 첨예한 쟁점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지난 5년간 삭감됐던 월급을 원상복구시켜달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 달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무렵 대우조선해양이 피해액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매출과 고정비 손실만 6월 말까지 2,800여 원이 넘는 셈입니다. 일주일 뒤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산업부까지 나서 피해 규모를 발표합니다. 그 사이 손실액은 2배로 뛰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5,700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7월까지의 추정 손실액은 8천억 원으로 훌쩍 뛰었고 8월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1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날 거란 말도 나왔습니다. 언론들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았었고 정부는 책임을 먼저 물었습니다.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7월 22일 하청노동조합은 대우조선 협력업체들, 즉 사측이 제시한 4.5%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민형사소송을 멈춰달라고 했지만 사측은 이건 나중에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없었습니다. 타결 한 달여 뒤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조합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 달에 200~300만 원 버는 이들이 30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당초 대우조선이 언론에 밝힌 손실액은 8천억 원이었죠. 그래놓고 정작 손해배상 소송을 건 액수는 470억 원입니다. 설마 대우조선이 노동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봐줬기 때문일까요? 석연치 않은 이 부분 좀 더 따져봤습니다. 나흘 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8천억은 이제 매출 손실이고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470억으로 산정한 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산정을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을 찾아가 다시 8천억 원의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올 한 해 매출 목표 6조 6천억 원을 근무 일수인 약 250일로 나누면 하루당 매출액이 나옵니다. 이걸 파업 예상 일수와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하루 일 매출이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손실은 아니고 매출이 감액된 부분들, 그러니까 일을 못한 부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8천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실제 발생한 손실은 아니라는 설명.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배를 완성하고 고객에게 넘기면 결국 들어오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하루 매출을 전부 손실로 잡으려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근무하는 2만 명의 노동자가 한 명도 일하지 않고 배를 건조하는 독 5곳도 모두 닫은 상황을 가정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업을 한 사람들은 하청 노동자 150명이었고 이들이 점거한 독도 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 이제 피해액을 산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에서는 와서는 이제 다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액을 떠안게 됐다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란 제목의 문건 기억하시나요?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를 위한 내부 비밀 자료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도 손해배상이 나옵니다.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활동을 차단하고 식물 노조로 만든 뒤 노조 해산 유도. 그럼 실제로 사측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모두 151건, 청구 금액은 2,752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재판이 완전히 종결된 127건만 보면요. 당초 청구액은 모두 합쳐 1,836억 원이었는데요.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약 15%인 275억 원입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 전체를 인정한 건 6.6%, 8건에 불과했고 기업이 소송을 걸었다가 취한 건 40%, 51건이었습니다. 이런 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경북 구미의 KEC 반도체 공장. 여기서 일하는 이상혁 씨의 지난 2018년 11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249만 원을 받았는데 채권 과압류 73만 원을 포함해 100만 원이 빠지고 손에 준 건 149만 원뿐입니다. 당시 딱 한 달 최저 생계비였습니다. 애들 뭐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은 다음에 사줄게. 그래서 2번, 3번 걸러서 한번 사주고 먹는 거, 입는 거, 그 쓰는 것들을 줄이지 않는 이상 이제 뭐 생계는 힘드니까. 발단은 지난 2010년 파업이었습니다.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이 결렬되자 KEC는 직장 폐쇄를 단행합니다. 조합원들은 14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 농성을 벌였습니다. 사측은 파업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 30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6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법원의 조정으로 배상액은 10분의 1인 3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때부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급이 회사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이라는 금액이 이제 노동의 대가를 회사가 다시 뺏어갈 때 그 기분은 진짜 감정은 진짜 뭐 말로 다 표현을 못하죠.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진짜 뭐 아직까지 이제 그 분노는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 가족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부인이 알바를 2개나 하면서 겨우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식육 매장에 가서 이제 캐셔도 하고 꼬치구이 이제 주점에 가가지고 그 뭐 잠깐 홀서빙 잠깐도 하고 투잡이라 한 걸 좀 몰랐었어요. 솔직히 진짜 딱 들었을 때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숨고 싶은. KC 조합원 65명은 이렇게 3년을 버티며 손해배상액 30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난 2002년 두산중공업은 파업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액 65억 원을 청구하고 임금 53억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이듬해 노조 간부였던 배다로 씨가 분신 자살했는데요. 그의 유서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같은 해 150억 원대 손배 가압류를 당한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위원장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9년 뒤 노동자 최강서 씨 또한 같은 이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 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원. 그가 남긴 유서입니다.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동자 23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자살을 고민했다는 응답은 30%나 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소송 이후 동료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94%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손해배상 남발을 막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입니다. 지난달 14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 쟁의행위 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2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3조, 이 두 조항을 개정하자는 건데요. 우선 2조부터 보겠습니다. 실제로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하자. 즉, 사용자의 원청을 포함시키자는 건데 이유는 뭘까요? 그럼 네가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그게 마땅한 어떤 책임, 교섭도 응하고 사용자로서 일정한 책임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법에 명시하자는 겁니다. 대우조선 파업의 경우를 볼까요? 대우조선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하청 업체가 끼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하청 노동자가 대우조선의 일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교섭은 주로 직접 계약한 하청 업체야만 하도록 떠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법에는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불법쟁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회사가 결국에는 자기가 사용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사용자다라고 정의 규정만 바꿔도 어쨌든 회사가 교섭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비정규직 노조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투쟁을 할 가능성도 극히 줄어드는 거죠. 경영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날 곧바로 송경식 경총회장이 국회를 찾아왔을 정도인데요. 자꾸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노란봉투 법은 조금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측이 더 반대하는 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3조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 3조는 정부와 기업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걸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럴 경우 불법 파업에까지 면죄부를 줘 파업이 급증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노동조합의 불법 쟁행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노사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같은 법인데 노동자 측은 과격한 쟁의 활동이 줄어들 거다. 반대로 사용자 측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 간극을 줄이는 일, 그게 바로 사회적 대화 기구와 정치권의 역할일 텐데요. 노사 문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신임위원장. 노란봉투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는데 이걸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용이 아니고 이 불법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다 보편적인 겁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던 시절엔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권성동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스트레이트는 권성동 의원 측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왜곡과 편파 보도를 반복하는 MBC 스트레이트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국감에 참석한 권 의원을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역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편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취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근데 그 내용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지금 저희가 여쭤보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여기 오늘 오신데요. 꼭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권 의원은 SNS에 취재 거부했는데 스토킹하듯 파고들었다며 악의적 왜곡 가능성이 높아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결국 노란봉투법을 왜 황건적 보호법으로 폄하했나? 이 질문에는 끝내 입을 열지 않은 겁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2000년 전 중국 후한 말의 도적대까지 소환해야 할 만큼 노란봉투법은 정말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스트레이트는 다른 나라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는요.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직원들과의 단체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노동관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원청업체도 사용자란 것을 명확히 한 거죠. 손해배상이 어디까지 면책되는지도 보겠습니다. 영국은 손해배상 청구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원 수 5,000명 미만까지는 4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정도고요. 2만 5천 명 미만은 20만 파운드, 3억 원 정도입니다. 특히 손해배상은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노동조합 지도부나 노동자 전원에게 연대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손해의 책임을 물으려면 손해에 대한 노동자 각각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 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붙는 루틴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물꼬를 튼 한 주부의 편지. 그 편지를 썼던 배춘환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읽었을 때 그나마 나는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빚을 많이 졌지만 그래도 집도 있고 뭔가 그런 상황인데도 되게 막막했는데 해고자한테 47억 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 학원비를 아껴 보낸 4만 7천 원. 하지만 그 돈이 세상을 바꾼다는 느낌도 잠시였습니다.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막 기대를 걸었던 그런 마음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 들어서 되게 속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물었습니다. 9년 전에 47억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그 사이에 470억이라는 말을 그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의 금액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묻어버리는 게 다시는 말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묻어버리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아이들의 장터가 열렸는데요. 장난감 등을 사고 파는 아나바다 시장 놀이였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의미에서 윤 대통령은 보육실 등 시설을 둘러본 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도 지켜봤습니다. 또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학부모, 교직원 등과 둘러앉기도 했는데요. 나는 아주 좀 어린 그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어린 애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2살 안 되는. 6개월부터. 6개월부터. 걸어는 다니니까. 걔네들은 뭐예요? 6개월짜리는 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 발언이 사실 돌봄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졌던 거죠. 어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지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정말 와서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고 영상 한 장 찍고 이러한 행태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처럼 보육 현장을 찾은 이날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 같은 어르신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 하지만 고지곳대로 믿어도 될지 민생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밝힌 복지 정책의 방향성 때문인데요. 현금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입니다.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한다. 언뜻 그럴싸하게 들리죠. 이런 말들의 속뜻이 뭔지 정부의 내년 복지 예산을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47살인 중증 지적장애인 나경동 씨. 세모, 네모 모양으로 종이를 잘라 집 모양 팻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종이에 한자 한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적어봅니다. 벌레도 많고 찐대기가 살에 붙어가지고 못 사게 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아직 안 돼가지고 못 들어요. 나 씨는 5년째 한평남짓 고시원에서 지냅니다. 수입이라곤 매달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58만 원이 전부. 그저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했지만 2년째 대기 중입니다. 엘리트 임대주택이 빨리 됐으면 난 소원입니다. 그래서 안 된 게 좀 서러워요.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만 14만 명. 정부는 여러 차례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전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6조 8천억 원. 올해보다 5조 6천억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특히 수혜자 입장에선 가장 부담이 적은 매입 임대주택 공급량이 33% 줄었고요. 매입 임대주택은 20년 동안 살 수 있고 그것도 65세 이상 넘으면 그냥 평생 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집주인이니까 나가라고 얘기 안 할 거고 2년마다 임대료 오른다고 해도 조금 오를 것이고 가고 싶은데 문제는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매입 임대주택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반면 임대가 아니라 목돈이 들어 부담스러운 공공 분양 물량은 9배나 늘려 잡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의 목적도 다르고 정책의 수혜 계층도 다른 건데 분양주택도 물론 필요한 정책이고 분양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있는 거고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있는 거거든요. 또 낡은 임대주택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당초 약속과 달리 내년 리모델링 사업 예산 역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라든지 계획들을 보면 허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서울역 건너편 쪽방촌. 이곳에서 10년 넘도록 탈출을 꿈꾸는 박모 씨도 분통이 터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참다 못한 박 씨는 최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선거 때만 찾아와 입에 발린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을 더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 자신도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여기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게 집 없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근데 그게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필요한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배운 건 없지만 텔레비 볼 때마다 짜증나요. 공공주택 얘기만이 아닙니다. 내년 예산안을 뜯어보면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국가 총 예산은 639조 원. 이 가운데 복지 관련 비용은 226조 6천억 원입니다. 보건의료뿐 아니라 노동, 주거, 보육 등 관련 부처의 모든 항목을 합친 겁니다. 정부는 긴축 재정에도 복지 예산이 9조 원 가까이 늘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이 숫자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도 늘려잡았다는 복지 예산. 증가된 금액은 대부분 각종 연금을 주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8조 3천억 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들이 많아지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2조 4천억 원 추가됐는데요. 이거 다 정부가 일부러 예산을 늘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비용입니다. 일자리라든지 보육이라든지 뭐 노후라든지 주거 이런 거 다 합천 복지 분야에서 9조 원 늘었다는데 이 연금에서만 자연 증가분이 10조 이상이라면 실제로 다른 복지 영역에서는 감소했다라는 게 내년 복지 분야 예산안의 실체입니다. 실제로 여기저기서 줄어들고 깎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와 주거비, 출산, 보육 관련 사업들인데요. 어디서 얼마나 삭감됐나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 5조 6천억 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 918억 원,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주던 정부 지원금도 1조 원,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같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예산 492억 원. 여기에 저체중이나 조산화 같은 미수가 발생이 늘어나는데도 의료비 지원은 절반 가까이 깎였습니다. 이래놓고도 정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입니다. 약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는가가 복지 구현을 위한 우리 사회 연대의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핵심 지지 기반인 고령층에게 내세웠던 간판 공약이었죠. 노인, 아동, 장애인을 비롯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개인별로 월 10만 원 추가 지급하고 그런데 이 인상 계획도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내년 예산에선 아예 빠져 있습니다. 삐진이 아니라 마음이 속상
한 거야. 초등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인형극 공연을 하고 있는 강혜숙 할머니. 성교육과 장애아동 인식 개선 등 어려운 소재를 친근하게 풀어내 아이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80이 넘은 강할머니가 6년째 참여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하루 최대 3시간, 한 달에 10번 일하고 받는 돈은 27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액수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수입을 위해서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집에서 있을 때 너무 무료하고 그래서 이 밖에 나와서 아니 생활의 활력을 찾고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줄인다는 거는 선진국 우리가 국가로서 복지 시설을 더 이렇게 넓히지는 못할 망정 줄인다는 것은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산책로와 공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70대 할아버지도 아쉬움이 남다릅니다. 집에서 집사람이나 아이들한테도 나 할 일이 있다. 그런 즐거움. 또 경제적인 도움. 한 달에 셔를 하면 27만 원. 즐겁지 그 자체가. 정부에서 바람이 있다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소외받는데 이런 것까지 소외받으면 안 되지. 슬픈 일이 아니야 이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금연구역 감시나 학교 앞 교통 안전 지킴이, 또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데요. 노인들 입장에선 특별한 기술이나 큰 힘 들이지 않고도 경제적 도움에 일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대기자가 10만 명이 넘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인기가 높은데도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단순 노무라고 깎아내리면서 6만 개나 줄이기로 한 겁니다.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좀 줄이고 민간의 노인 일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쪽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처럼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3만 8천 개를 만들면 해결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민간 주도 일자리는 교육을 통해 카페 창업을 지원하거나 취업해 일을 할 경우 고용주한테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처방은 아니란 지적이 많습니다. 현행 공공형 일자리의 90% 이상은 70세 이상 노인들이지만 민간 주도 일자리는 이제 막 은퇴한 60대가 주로 혜택을 보기 때문입니다. 65살에서 70세를 넘어가는 중고령 이상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민간 기업에서 이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업무의 직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이 모범 사용자 역할이 돼서 우리 사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자리를 메꾸고 더욱이 민간 일자리는 아무래도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내몰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유인이 없는 한 수익과 또 수요 공급과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청년들을 위한 복지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34살 이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면 중소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을 주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70% 넘게 삭감됐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 기회였던 청년 내일 채용공제 예산은 반토막 났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만나봤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5만 원씩 지원받던 교통비도 못 받게 됐다고 합니다.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교통비를 지원해 왔는데 이것마저 일몰제를 이유로 중단되는 겁니다. 1년으로 타지면 60만 원이니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엄청 큰 돈이죠. 60만 원을 제가 부담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출퇴근 어려운 사람들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세계인들을 상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늘어난 복지 예산은 어디에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장애수당과 자립청소년 지원수당이 각각 월 2만 원과 5만 원씩 늘고요. 쪽방촌과 반지하 주민들을 위한 이사비용 40만 원, 만 1살 이하 영아가정에 주는 부모급여 70만 원 등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일부 계층에 그치는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분양주택으로는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불행히도 돈이 없으니까. 저도 이사비가 없어서 제가 좋은 집에 못 사는 건 아니고요. 이사비 정도는 저도 있는데 분양받을 돈이 없는 거지. 이 5천만 국민 중에서 여러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진짜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기반을 강화시켜야 그게 두툼한 복지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생계급여 수준을 높인다든지 주거 취약계층에게 해당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한다든지.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서 가장 우려의 목소리가 큰 대목은 민간 주도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서민들이 당사자인 어린이와 노인 돌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민간으로 넘어가면 서비스의 질은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까지 나빠질 거란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현실로 닥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중구가 직영하던 초등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을 민간 위탁 등으로 돌리려 하자 부모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저녁 7시 30분에서 8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늘리고 교실 1개에 교사 2명이 배치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곳입니다. 민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자본이나 뭐 이렇게 이윤이 결합되면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서비스의 질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제 안전이나 이런 책임이 훨씬 더 낮아질 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지난 7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로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줄어드는 세수가 5년간 60조 원. 세금 덜 내는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그래서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부자 감세다. 사회적 약자만 피해본다는 우려와 함께 복지 예산 축소가 불보듯 뻔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을 보니 당시 했던 걱정이 눈앞에 다가온 듯한데요. 건전 재정을 얘기하면서도 정부 논리가 완전히 뒤틀려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가진 계층, 집부자 같은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너무나도 섬세하고 노골적으로 대변해요. 이름은 약자 복지인데 왜 모든 걸 다 거꾸로 갑니까? 약자 복지 주창하는 부자 정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비판 여론이 우세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연쇄 이전에 따른 총 비용을 놓고 야당은 1조 원이 넘는다. 대통령실은 부풀려졌다. 이렇게 공방이 치열한데요. 작지만 소중했던 일자리를 잃고 사람답게 살 만한 방 한 칸조차 좌절된 이들은 이런 장면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I'll take on the bitter pain. I'll do what it takes to see you smiling. No mountain that I wouldn't climb for you. I will rise for you to your heart's desire. And I'll open the sky for you. Said the